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엔저 공습,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거센 폭우 속을 차분하게 순항하는 배가 한 척 있습니다. 바로 세계라는 거대 시장을 항해하는 대한민국 수출호입니다. 엔저 현상, 즉 일본의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 환경이 나빠졌음에도 대한민국호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줄어든 455억 8,400만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로 기계를 돌려 조업한 날이 이틀 적었던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조금 늘었다는 분석인데요. 지난달 3일 일본 엔화는 달러당 994.29엔을 나타내며 5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 수출 경쟁을 벌이는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문제는 주력 수출 품목의 절반쯤이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특히 영향이 크다는 점입니다. 일본 제품의 값이 떨어지면 우리 상품 판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엔화 가치가 10% 떨어지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15억 달러쯤 나빠집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높아지고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더욱 밀릴 수 있죠.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쟁하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화학제품 등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일본 전체 수출은 11% 줄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대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분석돼 곳곳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응이 너무 예민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현재 엔저 현상은 일본이 시중에 돈을 푸는 아베노믹스보다 미국 경기 회복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대체로 엔화는 미국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최근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달러 가치가 오르자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예전처럼 압도적인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자 그 영향으로 화폐 가치가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즉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질적 차이가 줄어든 우리 제품 수요가 늘어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죠. 이렇게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어떨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엔저 현상이 길어지면 타격받을 수 있는 품목,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등과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는 품목, 반도체, 휴대전화 등을 감안한 맞춤 대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엔저 공습이라고 하면은 올해 시작할 때에 큰 걱정을 일으켰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약화돼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였었는데요. 사실은 이걸 또 고스란히 1년 전으로 가지고 가도 그때도 또 엔저가 공습이다,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보통 발생을 하게 되는 영향이 작년 우리나라 수출해 준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참 여러 방면에서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업체들이 엔저를 투자라든지 또 제품 혁신의 호기로 활용을 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는 그만큼 또 가격 경쟁력 이상의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승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그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 환율이나 금리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그럴만하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냥 엔저를 겁낼 일만은 아닙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김윤경의 생생경제. 작년에 우리 정부 부동산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썼죠. 4번에 걸쳐서 내놨던 부동산 대책들은 거의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였었는데요. 목표했던 거래 활성화나 또 전월세값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공약으로 내걸었던 행복주택의 추진도 좀 덜그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택시장에도 마침 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집주인들 그동안 안 내고 넘어가도 됐던 게 임대소득세였는데 이걸 꼼짝없이 내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인들에게 줄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뱅크의 장재현 팀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저희 생생경제에 출연을 하셔서 여러 전문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네. 장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같은 경우에 약 3만 9천여 건이었던 아파트 거래 건수가 올 1월 같은 경우에 한 7만 3천여 건으로 좀 크게 늘어났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지난해 1월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후였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 거래량을 측정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난해 12월에 9만 9천 건보다는 오히려 줄어든 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통틀어서 거래됐던 건수에 비해서는 분명히 올 상반기에 거래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주택 가격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1.21%, 광역시 1%, 도지역도 0.5% 정도 오르면서 주택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 실제 수도권 주택 시장은 과거 1년 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이고 있다. 네. 좀 가격 상승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진단이 가능한가요? 네네. 가격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시장도 작년보다는 살아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일어나게 될 때 보통 주요 인기 지역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지금은 그렇게 본다면 어느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과거의 어떤 양상들과 현재 양상들 같게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거래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났다기보다는 각 지역과 면적, 인프라 등에 따라서 되는 지역은 되고 안 되는 지역은 안 되고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 버블세 입은 지역의 집값이 상승을 하고 네. 그 후에 서울 외곽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 2005년에 부동산 화랑기 주택 시장을 보면은 강남권이 3월에 약 3.23% 오른 후에 버블세 입은 지역과 서울에 있는 비강남권 지역이 2주 간격으로 각각 4.5%, 2.1% 오르는 결과치가 나왔었는데요. 네. 과거 그러니까 2010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권 주택의 어떤 가격이 주요 기준치가 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흐름보다는 어떤 인기 지역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또 중소형 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실제 면적별 가격 아파트 상승분을 보더라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몰려있는 어떤 강북권 지역이 3.21% 오른 반면에 재건축을 제외한 중대형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권이라든지 한수 이남 쪽에 지금 중대형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지역들은 약 0.41% 정도 하락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강남권 재건축들은 오른 반면 또 비강남 재건축들은 또 오르지 않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면 예전처럼 강남권이 올랐다 해서 전 지역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 지역에서도 중소형 주택들이 좀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고 있다는 것은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되나요? 예, 실제 중소형 주택에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금액대를 보면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격들이 가장 많고요. 특히 예. 강남권 전세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어떤 비강남권 지역들의 아파트들, 특히 중소형 주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이 전세값 급등과 함께 중소형 주택들이 거래가 됐다는 점은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회복세가 계속 되느냐 아니냐가 또 관건이 될 텐데 네네. 장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현재 상태에서 많이 오르면 한 5에서 10% 정도 수준까지는 오른다고 보지만 과거와 같이 급등 영상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하나가 주거 소비의 다양한데요. 네. 일단 과거에는 무조건 아파트면은 된다라는 어떤
어떤 그런 인식들이 강했기 때문에 아파트 사는데 좀 혈안이 돼 있던 시기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거에 굉장히 많은 어떤 주거형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택 형태가 예전에 이제 똑같은 7억이 있다면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아파트로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쪼개서 중소형 주택과 수도권 외곽의 세컨하우스를 사거나 혹은 임대주택을 사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의 어떤 가격 상승이 예전처럼 이제 모든 걸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입지라든지 어떤 그 주거 형태, 그런 인프라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출까지 받으면서 전세를 이제 살아야 하는 마당에 이제 내 집 마련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까지 대출을 하기엔 좀 버거운 상황이 또 이제 아파트로 많은 주택으로 좀 주택 매입에 수요자들 많이 몰리게 하기에는 좀 버거운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거에보다는 이제 비정규직 600만 시대에 좀 맞물리면서 네.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젊은 층들의 어떤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사실은 과거 10년과 지금의 어떤 많은 차이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이 예전만큼 급등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보합 상태에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들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네. 있는데 아닌 그렇죠.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그런데 작년에는 정말 갖가지 네. 대책을 내놔도 정말 꿈쩍을 안 했어요. 부동산 시장이.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좀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 왜일까요? 일단 대선 전후로 좀 복잡한 정치 현안들이 문제가 돼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국내 경기가 좀 불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주택 경기에 어떤 큰 움직임이 없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 밖에 이제 MB 정권 말기부터 박근혜 정권 이번 초기까지 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짧은 수명을 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장기간 어떤 보유해야 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전세가 급등이라든지 저금리 대출, 취득세, 양도세 등의 어떤 세금 감면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과거 작년보다는 주택을 구입하기 좋은 환경을 지녔고요. 또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들이 조금 주택을 매입하는데 조금 수월해지면서 아무래도 실수요자 시장으로 좀 실수요자들이 네. 많이 거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내일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이 돼요. 네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만 보기에는 네. 점수를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나요? 일단 50점 가량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50점이요? 낙제인데요? 예. 우선은 가장 우선적인 게 이제 전세가 안정에 예. 치중을 두자면 아무리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걸친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네. 게 단점이고요. 특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과 같이 어떤 시장과의 어떤 거리감이 있는 정책들을 선보인 거는 예. 그러면 또 행복주택의 축소라든지 실상 이제 실제 필요한 어떤 전세가 안정에 필요한 대책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네. 요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매매 시장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효과를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장기적인 어떤 시장 플랜들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네. 현재 어떤 정부의 어떤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전세라는 것이 우리 서민들의 주거의 그 대중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네네. 전세값 안정시키지 못한 것을 가장 큰 과오로 드셨군요.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취임 2주년이 되는데 평균 점수를 올리려면은 네. 여기에 방점을 둬야겠네요. 전세값 안정. 그 우선은 전세가 안정이 가장 큰 지금 이슈 사항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주택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세제도가 무너지면서 또 이제 월세 시장으로 예. 돌아서는 어떤 그런 지금 과도기적인 양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또 법적 테두리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월세 세입자들의 어떤 법적 테두리가 아직까지 미흡하고 또 저소득층 월세비 지원 등의 어떤 정책이 어떤 지속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 게 가장 이번 올해 핵심적인 정책 공약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매매 시장은 반대로 이제 장기적으로 시장을 끌고 갔을 때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책을 발표해서 호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방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이제 수급 균형과 같은 어떤 시스템을 좀 포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매매 시장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뉴타운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지금 개발 지역을 정부가 개발한다고 해놓고 개발을 안 한 지역들이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개발이 취소된 지역이나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장기 플랜이라든지 매몰 비용 등의 어떤 처리 방법 등을 실제 이제 공론화시켜서 시장을 네. 활성화시키는데 좀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게 좀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합 정리를 아주 잘 해주시는데요. 예. 그 재건축, 재개발까지도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임대소득세가 네. 이제 또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네. 월세를 놓고 있는데 이게 세원이 노출이 안 됐던 집주인들이 꼼짝없이 이제 내게 됐다는데 이게 왜 네. 그런 거죠? 임대소득세는 이제 말 그대로 월세주택이나 전세주택 등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제 그걸 안 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이것들을 파악해서 소득세를 물리기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국토교통부가 따르면 이제 최근 3년간 전월세 계약 내용이 담긴 400명간 400여만 건의 확정일자 자료를 이제 받아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2주택 이상의 어떤 보유자가 한 채 이상 월세를 놓을 경우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또 9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이라 하더라도 월세를 놓고 있다면 이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1주택이 있더라도 월세를 놓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건데요. 또 이제 비소형 주택,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이면서 기준 시가가 3억 원 초과인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 넘는 그런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역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예. 실제 따져보면 연소득 한 4,500만 원인 직장인이 그 마포에 있는 전용 면적 75제곱미터 소형 아파트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한 185만 원 정도를 임대를 내주고 있다면 네. 월세 소득이 약 2,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총 내야 되는 월세 소득까지 합쳐서 내야 되는 어떤 임대소득 비용은 6,720만 원 정도로 예. 되는 겁니다. 이제 임대소득세를 예. 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이게 내야 되는 세금인데도 거의 네. 안 내도 됐던 것은 네. 이유가 어떤 거였나요? 아무래도 이제 집주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예. 세입자들에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확정일자. 어떤 월세를 좀 깎아주겠다라든지 네. 보증금을 좀 깎아주겠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딜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세입자들이 월세 소득 공제를 이 조치로 인해서 확실히 좀 받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에서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게 될 경우에 월세라든지 보증금의 어떤 가격을 좀 집주인 입장에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이게 집주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이 확정일자를 받고 안 받고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리고 예. 이제 갑자기 과세를 당한다라고 집주인들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서 전월세 가격에 이걸 부과시켜서 오히려 전월세 시장에 더 가격 불안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분명히 실제 그럴 요지가 많습니다. 시장에서 네. 이제 납부해야 되는 세금만큼 집주인들이 이제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착될 때까지는 일정 부분 단기간 월세라든지 전세가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좀 시장의 어떤 건정성을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이 월세 신고가 제대로 되도록 하려면 네. 아무래도 조금 무리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강공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나라로서는 과세의 어떤 사각지대도 네. 발견을 하는 셈이 될 것이고, 네. 예, 어떤 전월세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네. 필요하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예, 50점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이번 연도에는 좀 점수 많이 올라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뱅크의 장재현 팀장이었습니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4부에서는 재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공부하려는 의욕은 넘치는데 방법을 잘 몰라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중위권 학생 같다. 오늘 한 조간신문이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지난 1년을 평가한 말입니다. 사실 간판 공약이라고 하는 창조 경제에 대한 개념 여전히 불확실하고요. 경제 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라고 했지만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어느 한 곳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중소기업인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경제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하지만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외끌이 경제 구조는 바뀔 줄 모릅니다. 작년 경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10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성장을 주도한 모습이 확연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든든하게 잘 버텨줘서 다행이었다라고 해야지 될까요? 아니면은 양극화 구조는 더 견고해졌으니까 경제 민주화 부문에는 낙제점을 줘야 될까요? 그런데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같은 것들이 통과된 이후부터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경제 민주화 대신에 경제 발전 그리고 혁신 얘기만 나옵니다. 오는 2017년까지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까지 나왔고요. 발전과 성장을 강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마련입니다. 복지 확대 역시 빈말이 될 공산이 크죠. 지난 1년 동안 이행한 공약과 그렇지 못한 공약을 엄밀하게 비교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왜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 같았던 경제 민주화라는 말은 사라졌는지, 복지는 어떻게 늘릴 계획인지 다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목표 제시와 달성보다는 그 설명부터 듣고자 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어떤 회사인가요? 전 세계 3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550명의 현지 전문가가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아,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하면 프랭클린 템플턴이군요. 프랭클린 템플턴 덕분이라고 하실 때까지.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과 이슈를 알아보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2월이 벌써 다 가네요. 예, 일단 이번 주 지나면 이번 주 지나면 끝나는데 국내 증시는 여전히 방향을 뚜렷하게 찾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일단은 오늘도 이제 1950선에서 소폭 밀리면서 장 마감이 됐습니다만 일단 2월 한 달에 그 코스피 내용을 좀 보면 일단은 대세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부족한 상승 여력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되는 좀 그런 구간이었지 않나 싶고요. 또 저점을 다지는? 예, 저점을 상당 부분 좀 다졌다고 보고 있고요. 더 이상 주가가 여기서는 좀 크게 밀리지 않겠구나라는 좀 어느 정도의 좀 시장의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이제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요. 대부분 이제 저가 메리트가 부각된 종목들이 좀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하면서 올라온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코스피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어떤 추가적인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3월에 대한 어떤 주식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월 증시를 보면은요, 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강세가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많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계속될까요?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좀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에는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가세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2월 한 달간에는 5% 좀 미만의 어떤 상승률을 좀 기록을 한 상태고요. 또 코스피 내에서도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주식들이 많이 좋았는데요. 코스피 소형주 같은 경우는 월초 저점 대비 한 6.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대형주 상승률이 뭐 3%에 그쳤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그 대형주와 중소형주 수익률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졌고요. 물론 중소형주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빠르게 좋아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강세장으로 가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러한 흐름, 좀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강세가 보이는 그런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내일이면은 취임 1주년을 맞잖아요. 그동안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등락률 같은 게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좀 나왔나요?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일단은 뭐 지난해 연말 대비로 봤을 때는 어쨌든 코스피나 코스닥 성적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이제 11월까지 이제 국내 코스피나 국내 주식이 좋았고 그 이후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크게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 하나하나가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 지표 보면은 뭐 주택 지표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약간은 좀 부진한 모습인데 이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딱 간단히 말씀드려서 2월 한 달간의 좀 좋게 나왔던 지표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하나만 사실 잘 나왔고요. 고용이라든가 주택 경기,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다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가 4월에 확인할 수 있는 3월 경제 지표까지 좀 점검을 해야겠습니다만 한파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기업들의 재고 조정 시점과 좀 맞물리면서 생산활동 회복세가 좀 둔화됐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이후 미국 경제 성장을 지지했던 부분이 상당히 그 기업들의 그 재고 투자 확대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중에 좀 조정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한파의 영향이 물론 컸겠습니다만 연준의 테이퍼링과 좀 경기 회복과 맞물린 어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좀 체감 경기라든가 좀 판매가 부진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분기 GDP 성장률 자체는 좀 당초 예상보다는 크게 낮아지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이연된 수요가 다시 이제 2분기, 3분기 GDP 성장률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미국 경기 회복 추세는 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날씨 탓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날씨 좋아지면은 더 많이 좋아져야 될 텐데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의 컨센 자체는 좀 이제 한파의 영향이 좀 커서 좀 부진의 그 폭이 좀 컸다라는 좀 컨센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힌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언제 다시 이런 회복세가 재개되는 시점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3월 지표가 확인되는 좀 4월 정도가 좀 그 정도의 좀 경기 회복 모멘텀이 좀 더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변곡점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감이 조금 대두가 됐어요. 4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부진했고 그래서 뭐 돈도 더 풀고 계속 한다고는 하지만 역부족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일본의 GDP, 2013년 GDP 내용을 보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성장률 자체가 이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보면 4.8%, 3.9%,
뭐 1.1%,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4분기에 1% 정도 나왔는데요. 뭐 내수 경기가 뭐 비교적 완만하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좀 순수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엔화 약세로 인한 이제 제이커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일본 정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뚜렷한 제이커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무역 수지 적자라든가 경상 수지 적자와 같은 어떤 엔화의 부작용이 조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그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났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을 동반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4월 소비세 인상 전에는 이제 그 먼저 그 소비를 하려는 심리 때문에 1분기 GDP 성장률은 좋겠지만 2분기에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베노믹스가 계속적으로 성공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기에는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베노믹스의 화살이 3개잖아요. 예. 그 3개 다 썼죠? 예, 3개 다 썼고요. 이제 세 번째 화살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재정 정책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베 정부는 결국 이제 4월 소비세 인상을 하면서 세수를 확보를 한 후에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고용이라든가 임금 상승을 유도하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데 최근에 그 일본 재무성에서 발표한 거로는 일단은 2020년까지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2020년에 그 재정 균형을 이룬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렵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그 세 번째 화살을 쏠려는 시점에서 이제 이런 그 재무성 그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법인세 인하라든가 쉽게 그 재정 정책을 펼치기에도 상당히 좀 아베 정부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균형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신흥국 불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인데 그렇게 봐도 되나요? 일단은 그 신흥국 고유의 이제 통화 위험이라든가 이제 경제 취약성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그 발산되는 그러니까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혹은 신흥국 전반에 거친 금융 위기로 확산되기보다는 조금 이제 국지적인 리스크로 지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좀 미국채 시장도 좀 금리가 이제 위로 튀기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또 신흥국 위험을 나타내는 뭐 환율이라든가 채권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좀 대체로 좀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테이퍼링이 일단 연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러한 그 신흥국들의 환율이라든가 뭐 주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금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담 있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돌아오는데 2주 만에 나오셨죠? 네, 한 주 쉬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6년간 숨만 쉬고 일해야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다. 이런 통계 나왔죠? 네, 요새 전세, 미친 전세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안 내리죠? 예,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사이트에서 실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실제 이제 근로자 소득의 한 6배 정도가 전세금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한 5년 전에 비해서 1년 반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게 실제로 좀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평균 전세값이 서울이 한 3억 1천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도시근로자 가구 연간 소득이 한 5,500만 원 정도 돼서 5.66배, 5.7배 정도 되니까 그냥 숨만 쉬고 한 5년 8개월 정도 돈을 모아야만 전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네. 은행 도움을 얻지 않고 전세 보증금만 마련하기에도 힘든 정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 전세 대출 규모가 28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 전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가 네. 늘어났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세의 대부분을 이제 전세 대출로 마련하다 네. 보니까 세입자분들의 이자 부담 이런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죠. 그렇죠. 앞으로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더더욱 부담이 될 테니까 네. 렌트 푸어라는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상담 들어온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0496님인데요. 이분은 약 30개월 전부터 펀드에 돈을 넣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2종목이고 한 종목당 1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시작했을 때는 많이 올라갔던 터라 손해를 많이 봤는데 조금씩 회복을 해서 조만간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다. 근데 환매는 오후 3시 이전에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90일 미만일 때 환매 시 수수료가 50%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90일이 넘으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펀드 환매를 하는 시간 오후 3시 이전이 좋은가요? 네, 많이들 뭐 이렇게 또 오후 3시 이전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환매할 때 어느 시점에 주가를 반영하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네. 일반 이제 주식형, 이제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는 이제 3시 이전이다 그러면 다음 날 종가를 그냥 반영하게 되고요. 네. 만약에 3시 이후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다다음 날 종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뭐 어느 시점에 주가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다 예. 보니까 뭐 어느 게 유리하다 얘기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식형 이외에 이제 혼합형이나 채권형 같은 경우는 또 5시 기준으로 해서 네. 이틀 뒤, 3일 뒤 이렇게 반영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는 뭐 3, 4일 이상 되는 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펀드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펀드 설명서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주가가 한꺼번에 막 뛰었다. 네. 그래서 환매를 하는데 조금 유리하다. 이럴 수는 있는데 그게 뭐 무조건 몇 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유리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중요한 거는 이 환매하고 다시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내일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환매하시면 절대 그 돈을 못 쓰시죠.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내가 돈이 언제 필요한지 그걸 감안해서 미리 네. 준비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일 미만일 때 환매하면은 수수료가 50%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실제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일률적으로요? 이게 펀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 통상 90일, 뭐 18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펀드는 뭐 1035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가까이 되는 펀드도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0일이라고 하면 예. 통상적으로 최종 불입한 날짜로부터 90일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 적립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가입하고 3개월이 지나면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는 날짜로부터 90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환매해야 된다 그러면 뭐 3개월 지난 거는 상관없지만 불입한 지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전달, 전전달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야 되고 네. 이때 그 수수료는 수익의 뭐 30에서 한 70% 정도 되기 네.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펀드가 손해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그러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무조건 며칠 이후가 유리하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펀드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상품은 네.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셔가지고 그 펀드 환매 계획이라든지 투자 계획은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문자인데요. 2288님이고요. 보험 설계사가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자녀 앞으로 하면은 상속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하셨고요. 보험금은 아마 부모께서 내고 계신 모양이에요. 네, 이거는 세법상으로는 예. 네,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상속자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보험자이신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네. 그 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익자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않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걸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상속자산으로 보고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상속자산은 네. 아니지만 예. 세법상으로는 상속세로 봐서 과세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상속할 때는 그 이제 세금을 면제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액의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속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건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그 상속세를 안 낸다. 이거는 좀 잘못 알고 사실이 계시는 아니다. 겁니다. 라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3386님, 7살 된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아이가 용돈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돈을 모으는 거 벌써 아나 봐요. 제 돈도 조금 보태서 한 달에 한 2, 3만 원씩 저금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갔더니 이율이 좋다면서 청약 통장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모으면 아이가 중고등학교나 대학 갈 때 유용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1년짜리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장기 상품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이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7살 된 아이의 저축통장을 네. 청약 통장으로 만드는 거. 네. 예. 아이가 용돈 모으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어머님이 예. 지금 좋아하게 만드는 건지 사실 그건 좀 생각을. 사실 저는 아이 거 청약 통장 만들었어요. 네. 예. 일단 그 은행에 가면 금리가 높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많이 권하시는데 네. 사실 현재 금리는 지금 3.3%입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작년 7월에는 한 4% 정도 됐었죠. 네. 여기서 금리가 좀 내렸고요. 그래서 네. 다른 거보다 좀 높은 거긴 하지만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우선 2년 지나셔야만 3.3% 금리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해지하셨을 때 금리 적용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2년 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4%가 그대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렇지는 않고 해지하셨을 때 그 금리를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이게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해지 시점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장기 상품을 할 거냐 단기 상품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중고등학교면 아이가 7살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남았고요. 대학교까지 한 13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장기 상품은 적어도 한 15년 이상 그러니까 매뉴얼상은 10년 정도 되지만 15년 정도는 돼야만 어느 정도 위험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단기냐 장기냐 이건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아이 입장에서 보면 매년 이렇게 적금 만기도 좀 타고 그리고 또 한번 넣어보고 이런 재미를 생각한다 그러면 장기로 10년 동안 계속 넣기만 하는 거는 아이한테도 조금 즐거운 재미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1년 만기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금 이벤트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사실 아이한테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률보다는 이게 이제 아이의 그 경험 그리고 돈 모으는 습관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조금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1년 단위로 그렇습니다. 가져가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0789님인데요. 입사 3년차 직장인입니다. 주거래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사와 월급 통장 계약이 되어 있는 다른 은행에 저의 주거래은행보다 한도가 높고 이자가 저렴한 대출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출 기간은 1년이고 만기 일시 상환이나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받아서 매달 조금씩 상환하고 싶은데 주거래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회사의 월급 통장으로 대출을 받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 내용상 보면 이제 대출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네, 그래서 우선 꼭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걸 먼저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출 금액 정하실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유 있게 받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 최소한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좀 여유 있게 받으면요. 대부분 다 그게 여유 지출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은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 받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받으신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이나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금리가 이제 어느 쪽이 낮은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겠죠. 대신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채우고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자를 낮추는 방법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자 하는 만큼만 받고 금리는 낮게 그다음에 월마다
분할 상환하는 것이 조금 더 자기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네, 상환 계획을 세우실 때 무조건 원금 기준으로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만기일 상환 같은 경우 이자가 낮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을지 몰라도 어쨌든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금 기준으로 원금 균등이라든지 원리금 균등으로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새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내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장관들과 함께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실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정택 부의장, 생생경제와 전화 연결을 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